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오늘의 지식 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가,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함께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식 퀸의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지식 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학자 최윤식 씨가 제시하는 중국 금융위기 예측 시나리오를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을 창조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부채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부채 디레버리징은 상업 영역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는 부동산과 연결된 가계 영역에서 일어난다. 중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유럽, 일본도 피하지 못한 문제였는데 중국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강력한 관치 경제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경제의 기본 원리를 초월할 수는 없다. 단지 시기를 늦출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중국 상업 영역의 부실 채권 중 상당 부분은 공기업과 공산당 지도자의 친인척들이 소유한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에너지 기업을 제외한 중국 공기업의 2002년에서 2004년 총 자산 대비 이익률은 평균 3.81%에 불과하다. 공기업의 이익에 은행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면제받은 이자분, 정부 보조금까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강달러 추세가 지속되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극도로 낮은 이들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면 공기업들은 혁신 대신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유혹에 빠지고 부채를 늘려서 연명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만큼 중국의 자산시장은 허약해질 것이다. 현재 중국 은행의 여신 계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림자 금융 규모가 연평균 35%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당시 하이투자증권의 중국 그림자 금융 보고서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를 30조 5천억 위안, 즉 GDP의 54%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5년 뒤에는 GDP의 100%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그림자 금융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증시가 폭락할 때 강력하게 개입한 이유다. 또한 중국의 5대 전업은행은 전체 대출의 81%를 평균 이익률이 형편없는 공기업에게 몰아주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발전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는 긴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전환기의 혼란과 침체는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의 정책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일으켜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우선하고 있다. 자산 버블을 기반으로 한 내수 성장은 부의 불균형 분배를 촉진할 뿐이다. 지난 5년 동안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푼 돈이 4조 위안이다. 비철금속, 철강, 은행, 인프라 건설 사업이 최대의 수혜를 입었다. 그 덕택으로 중국 건설과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더 내리거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서 위기를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계속 내려서 2016년 말 17% 정도다. 1%를 낮출 때마다 1조 2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10조 원 정도의 돈이 더 풀리는 효과를 낸다. 앞으로 5%를 더 낮추면 1조 달러 정도를 시중에 푸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 돈은
생산성 증가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중국 정부도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기지를 중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중부 굴기 전략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부 굴기가 성공하려면 물류 비용이라는 최대 단점을 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1대1로 전략도 마찬가지다. 임박한 위기가 터지기 전에 완성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설상가상으로 외환 보유고도 빠르게 줄고 있다. 필자의 예측으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 1차 위험선은 2조 1천억 달러에서 2조 5천억 달러 부근이다. 2, 3년 안에 1차 위험선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신흥국과 동아시아에서 제2차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럽의 회복 추세가 가세하면 중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의 이탈 추세가 지금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 보유고의 감소 추세는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더라도 인민은행이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도 한국처럼 상업 영역의 부채가 엄청나고 주택시장의 버블이 부풀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려 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은 제1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부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더욱이 글로벌 투자자나 중국의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몇 년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기준금리 차가 1%에서 2%포인트 정도 줄어들면 중국은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 압력에 맞서기 힘들 것이다. 그 시점을 추정해보면 대략 2019년에서 2020년경이 된다. 2019년에서 2020년경이 되면 중국의 상업 영역과 가계 영역의 버블 붕괴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